이런 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근데 성장주는 하나 더 있습니다. 2단계 상승이 있습니다. 1단계 상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게 보통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데 성장주는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100배 성장 유망 섹터 대표님은 어디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당분간은 AI가 가장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AI는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AI 중에서 특히 어떤 기업이나 그 중에서 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 로봇 같은 섹터도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이 개인적으로 AI는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바이오는 종목 선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섹터 자체는 AI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를 좀 좋아해서 작년부터 바이오주를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지온 같은 것도 제가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분석을 했었고, 이게 바이오라고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이건 로봇이라고 봐야 되나? 큐렉스도 좀 분석을 했었고요. 메지온 같은 거는 임상이 들어갔는데 이 임상이 이제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 같으면 만약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이제 임상 전에 어떤 그 모티브가 있을 때 쭉 올라갔을 때 그냥 처분을 하거든요.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점들은 사실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저 PBR 주식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연초에는 막 반도체에 좀 막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저 PBR 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좀 주위에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좀 저 PBR 가치주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진심인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딱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니까 저밸류 주식이 계속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오르고 또 쉬다가 또 다시 오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 PBR 주식이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유망한 저 PBR 저밸류 주식을 사는 거, 관심을 가져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이제 그 회사 중에서 저밸류 주식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첫째 좋아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오너가 오픈마인드여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저밸류 주식이 많이 상승하면서 거꾸로 기술주와 같은 그런 혁신산업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거나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관점에서 혁신산업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밸류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왜 그러냐면 혁신산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본을 따라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정부에서 뭐 저밸류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성장주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런 이 주식을 억누르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저는 성장주는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일 뭐 다음 주 이렇게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은 모두 성장주에서 나온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작년만 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끈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루니시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끌었던 또는 지금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주고요. 섹터를 봐도 로보틱스, AI, 뭐 의료 AI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성장성이 큰 섹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주가가 실적에 비례를 합니다. 이렇게 Y는 AX와 같은 1차 함수입니다.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가 20% 오르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가 30%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 20배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는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Y는 AX 제곱과 같은 2차 함수입니다. 성장주들은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상승하고요.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PBR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근데 성장주는 하나 더 있습니다. 2단계 상승이 있습니다. 1단계 상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게 보통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데 성장주는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익과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서 PER을 높게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성장성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2차로 올라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익이 10배가 나는 회사는 주가도 10배가 일단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현재 보니까 PER이 5배입니다. 근데 PER을 50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PER이 또 10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10배가 좋아졌고 PER이 10배가 되니까 10 곱하기 10은 100해서 100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서 대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대개 텐베거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텐베가 나오는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장주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무슨 강남의 아파트하고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사실 말만 아파트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도 저는 완전히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섹터하고 그 섹터에 있는 주식을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장주와 성장 섹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990년대에 가장 유망한 구조적 섹터, 성장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성장 섹터에 있는 1등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니까는 NEC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NEC를 주식을 딱 샀습니다. 반도체는 그 뒤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의 1등 기업인 NEC를 산 사람은 투자에 성공을 했겠느냐 사실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 분야 1등이었던 NEC는 나중에 엘피다로 통합이 돼서 치킨 게임 때 사실상 파산을 해서 마이크론에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1등 기업인 NEC에 투자했다면 사실상은 투자에 실패를 한 겁니다. NEC뿐 아니라 그 당시에 10위 내에 있던 다른 기업들도 다수가 사라졌거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 퀄컴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80년대 말에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1990년대 말 그 인터넷 산업은 구조적 성장 섹터였는데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검색 기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 다움, 뭐 라이코스, 뭐 야후 코리아, 엠파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구조적 성장주로 바뀌느냐? 구조적 성장 섹터 안에 있는 주식들이 언제 성장주로 바뀌느냐? 이들 중에 하나가 1등으로 자리를 잡는 확고한 자리를 잡는 딱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등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고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이 확실히 1등으로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구글은 구조적 성장주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성장주와 성장 섹터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서 한 10년, 20년 묻어두면 엄청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등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지 그 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요. 혁신 산업이 딱 생겨나면 그 투자자들이 또 신기해하고 야 굉장히 성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1번에서 2번까지죠. 이때는 아무거나 제가 사도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로봇을 예를 들면은 작년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막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로 혁신 산업으로 나타났을 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은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다움이 6개월 만인가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150배가 올랐고요. 골드뱅크라고 하는 기업이 인터넷 기업이 50배가 올랐고 이런 식으로 엄청 오르거든요. 어쨌든 사서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간 걸 쭉 봅니다. 그래서 2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팝니다, 이거를. 팔아서 그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D 지점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1등으로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혁신 산업의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지금 2번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들끼리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어느 회사가 로봇의 1등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작년에 딱 사가지고 쭉 갖고 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팔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1등이 되는 로봇 회사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가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손해볼 확률은 적고 이익을 볼 확률은 큰 것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에서 투자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코스피라든가 뭐 S&P 500 이런 거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배당주라든가 우량주 투자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안전한 게 아니고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회사가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그냥 간단한 원리거든요. 가장 구조적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2003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을 해온 그야말로 전형적인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순이익률이 1%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3년 이후로 큰 폭의 성장을 계속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일본에서 애플을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물린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 성장을 하니까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1번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상승을 하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나 3번도 이 시점에서 물린 거지만 회사가 구조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주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경제 여건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성장주를 판별해내는 눈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거시적으로 경제 여건,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지 거시가 어떻게 되니 뭐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 오를 것 같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든가 언제쯤 지수가 바닥을 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말고 구조적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건데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2008년에 리만 사태가 있었고요 2015년에 그리스 국채 위기도 있었고요 2016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거든요 이런 커다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한 몇 개 종목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포트폴리오 자체 성장주를 떠나서 5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집중 투자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고안해낸 그런 설명 방법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잘 모르는 기업, 공부가 안 된 기업, 뭐 하는지 모르는 기업인데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10중 8구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2차전지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5개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제 경험상 최소한 6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아닌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 일 마치고 집으로 와가지고 뭐 애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또 회식도 있으면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평균 공부하면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주식 공부를 하고 5개 종목을 공부하면 그중에 하나를 찾고 그렇게 해서 10개를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담는다. 그러면 얼마가 걸리냐면요. 15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다 10종목을 찾는데 15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종목을 찾으려면 5달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로도 또 모자란 게 왜냐면 이미 또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하고. 만약 아까 2차전지 얘기했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담았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러면 또 미국의 IRA 법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팔로우해야 되고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중국의 무슨 LF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투자했던 종목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종목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10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 자체가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1원칙을 어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이제 어느 펀드 회사 사장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네 펀드 매니저들은 한 명이 3종목 이상 담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신에 이제 그 3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업인 펀드 매니저는 3종목만 공부를 합니다. 주구장창. 근데 이 전업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투자를 하는 우리는 10종목씩 분산 투자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 회사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유하는 종목의 수가 줄어들수록
계좌의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펀드, 최대 펀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펀드 매니저 한 명이 3개 이상 종목을 못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때가 가장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워렌 버핏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해 본 적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사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데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사실 매수는 더 쉽습니다. 사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인데요. 성장주 매도 타이밍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